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이 케빈 워시 의장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강력하게 나왔는데도 끄덕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응책 알아볼게요. 오랜만에 이재규 SK증권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함이 바뀌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시장들이 많은 일도 있었고 당장 지난주, 이번 주도 너무 달라요. 오늘은 뜨겁고 지난주에는 지옥 주간이다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요즘 고객들 분위기 어때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근데 한 2, 3주 전만 해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객분들께서 나 반도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많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또 매도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났던 분들은 좀 챙기고 싶고 그리고 좀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주간을 건너오니까 전 시장 자체는 좀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고객분들은 살짝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시장이 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개장하고 나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 우리 시장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볼 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발언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안 좋은 악재들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저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하이닉스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60이라는 숫자를 찍었던데 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범접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근데 이거 더 오르는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이닉스가 제가 막 보니까 263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사이 또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이야기했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리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230까지 갈 거야 라고 했지 가진 네.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증권사에서 이 반도체를 굉장히 잘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원님께서 네네. 저희 애널리스트가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가장 먼저 불렀고 200만 원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네. 또 300만 원도 가장 먼저 부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4월 달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7년도에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200조로 우리가 판단을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네. 근데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목표 영업치가 300조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2개월 전에 예상을 했었던 2027년도의 예상 영업이익이 2달 만에 30% 이상 업사이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어제에도 고객분께서 너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분은 반도체가 없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용기를 한번 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조선주들도 그렇고 전력기기들 같은 경우도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지금 PER이 어느 정도이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웃긴 결론이 나왔어요. 뭐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가장 저렴합니다. 밸류 그래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전력 설비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저렴해요.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못 올라갈 이유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주가 계속 나오는데 예전에는 진짜 불과 뭐 몇 주 전만 해도 진짜 이만큼 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게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 질문을 한 직후에 오르고 네. 찍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사장님 보셨을 때는 그러면 제가 매번 오시는 분께 여쭤보고 있는데 하이닉스 네. 한 주, 네. 삼성 10주 사장님의 선택은? 이거는 뭐 주식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네. 돈으로 봤을 때도 이미 너무 비싸졌으니까 네. 이 고민을 근데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탄력도를 본다면 음.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주라고 하더라도. 어. 하지만 저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따라갈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간다라는 표현도 참 웃긴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약했던 부분은 어쨌든 순수한, 퓨어한 반도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의 흐름이 늦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적자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탄력,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운드리 쪽에서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되면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쨌든 그동안 레퍼런스가 없던 상황에서 새로운 레퍼런스가 생기면 다른 고객도 생길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흑자 전환 이후에는 오히려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더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뭐예요?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저런 이슈가 참 많았어요. 밤사이에. 먼저 새벽에 케빈 워시의 첫 데뷔 무대가 이제 펼쳐졌는데 동결이기는 해요. 근데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오늘 이 FOMC 먼저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 예상했던 대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매파적 동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도표가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뭐 3월 달에도 한번 나왔고 이제 6월 달에 나왔는데 우리가 기준금리에 대한 중간값이라고 해요. 중간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연내라든지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시장이 오늘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사를 봤는데 매파적 동결, 뭐 미국의 3대 지수 급락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매파적 동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아닌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파적 동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오다가 오늘 이제 매파적 동결이 나오니까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닐까.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완전히 종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면 전 미증시는 정말 말 그대로 급락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의 발언은 이미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조정을 좀 받고서 재차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이 케빈 워시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 인해서 미국의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나와서 우리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야. 매파적 동결 앞으로 물가를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 시장에서는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엄포를 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FOMC 입장에서도 무슨 입장이냐면 엄포를 놓으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어도 금리 인상을 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전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뭐 고용지표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CPI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사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 지금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오니까 제가 조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지난 3거래일 동안 5거래일 동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에 따른 반대 급부이지 미국에서 매파적 동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다라는 것은 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본도 이제 금리 인상은 이미 했고 미국도 이제 어쨌든 예고는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나의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미 이란 종전 MOU를 서명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서 한 거 아닌가. 원래는 19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그동안 우려했던 요소가 또 하나는 좀 완화되는 분위기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시장에 좀 달라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지난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네. 뭐 서킷 브레이커 걸렸다가 사이드카 걸렸다가 계속 그랬는데 그 전주로 넘어가면 사실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왔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 주에 CPI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CP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했었던 수치대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매크로를 봤을 때는 저는 시장을 훼손시킬 만한 일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명분이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올라갈 시장이 하락을 하고 하락할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전 CPI 발표 나온 이후부터는 네.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엔 우리가 수치로 변환을 해서 치환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치환을 한다면 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유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해서 유가가 많이 튀진 않았다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유가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캐리 쪽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기정사실이었어요. 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소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 굉장히 클 때는 변동성이 클 때는 이렇게 안 좋은 내용들이나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작은 팁을 드리자면 수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이번 주 FOMC 회의도 마찬가지고 엔캐리 같은 경우도 그 일본의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전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연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괜찮아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뭐 1,550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뭐 1,510원, 1,52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유가 같은 경우도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게 지금 7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4.6%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4.4%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케빈 허쉬의 발언 저도 뭐 신경은 쓰입니다만 우리가 너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향후에 이제 실적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6월 25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올 것이고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올 텐데 잠정 네.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부터는 매크로적인 부분에선 저는 일단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지난번 삼성 하이닉스도 그랬고. 근데 지금 봐도 금리로 인한 말씀하신 대로 주가나 이런 데 큰 영향은 아직 없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성장주가 보통 타격을 받는데 금리가 오르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또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오르는 추세가 되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기업들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거, 음. 뭐 고용 지표가 좋다라는 거,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것은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했죠. 그렇죠.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미국에선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이 되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주 단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뭐 AI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음.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우리가 빅테크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네. 뭐 유상증자를 하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캐펙스 투자가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금리 인상을 한두 번 정도를 해도 네. 성장주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에 있는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의 측면에서 기업들을 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그런 생존 여부가 달려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옆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도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지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건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AI에 대한 기술력을 얼만큼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국가 간의 경쟁력이 지금 나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AI 쪽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AI 쪽 같은 경우는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로봇 쪽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냐라고 하는데 네. 로봇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투자를 계속해야지만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돼야지만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서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잣대를 통해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쪽에 대한 내러티브가 붙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선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부담이 되거든요. 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등을 기분 좋게 해서 오늘도 좀 연속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5%씩 6%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섹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는 재생에너지 기업들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요. 네. 로봇주들도 수혜를 받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새벽에 마감된 미 증시에서는 동결이긴 했지만 매파적 동결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ETF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기에도 너무 많이 밀렸거든요. 저는 좀 전문가답지 않은 분석일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렇죠. 이쪽으로 자금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도 낙폭이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수그러들면서 제약바이오가 피해를 일단 저는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지금부터는 오히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하반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하반 경직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엄청나게 채우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7,000조에 육박을 하거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조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전체 시장이 7,600조 정도라고 했을 때
코스피가 7천조라고 한다면 90% 정도가 코스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뭐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제약바이오가 20% 30%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선순환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를 담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보지만 비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지금이 가장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음. 있는데 재무제표를 열어보거든요. 네.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알테오젠이잖아요. 알테오젠은 재무제표가 그래도 검정색이 많은데 그 아랫단에 있는 우리가 바이오 플랫폼이라든지 바이오 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제약바이오 무조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2025년도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2025년도에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1200종목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기업들의 총 영업이익이 11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200개 기업이.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50조씩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맞죠. 1200종목 중에서 700종목이 흑자고요. 500종목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이 매력적이냐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이 못 움직였느냐? 그건 아니라는 그건 거죠. 아니죠. 네. 자금이 유입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서는 코스닥도 좀 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반도체를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데 워낙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져 있기 때문에 무섭지만 관심은 또 뜨겁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 무섭고 더 올라가도 못 사서 무섭고 이런데 이쯤에서 상승 하락 시그널을 좀 그런 모멘텀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삼성과 하이닉스별로. 일단 뭐 둘 다 비슷하죠. 사실 뭐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이어갈 것인지 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많이들 안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업이익 자체가 뭐 200조에서 뭐 150조에서 200조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뭐 300조, 400조, 500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요 기업들의 PER이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가 안 돼요. 9배, 8배, 7배 수준이거든요. 네. 미국의 마이크론이 9배에서 10배 정도의 밸류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죠. 다만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원래 밸류를 더 받아요. 미국 기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이크론이 9배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9배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8배나 7배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몇 년 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엔비디아만큼 돈을 벌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선증설 후 주문을 예전에는 받아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공장을 많이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객사에서 오퍼를 주지 않는다면 네. 갑자기 실적이 급감을 하는 거였죠.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밀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 대만의 기업이 있죠. 네. 바로 TSMC인데 TSMC 같은 경우는 밸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그쪽은 이제 15배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기업은 선주문 후 증설의 구조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네. LTA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는 있었다라고 해요. 네. 하지만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간다면 수익에 대한 가시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LTA를 하게 되면 고객사에게는 굉장히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LTA 계약이 되지 않은 다른 기업들에는 더 비싸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해자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지 않는지 그 여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뭐 6월 25일에 마이크론 실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각각 기업을 나눠보자면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흑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ADR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다 부수적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과 D램과 낸드 쪽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갑자기 소부장이 생각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저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에 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평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이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소부장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 비해서는 저평가가 아니라는 그래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거고 만약에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을 봐보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소재 기업들은 많이 못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투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방산요? 종전 설명도 했고 방산 쪽의 어떤 재건에 대해서 대응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방산주 어떻게? 방산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참 증시라는 게 저한테 방산이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면 방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잖아요. 방산이 좋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매수해요. 근데 투자자분들의 네. 자금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반도체보다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막강한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그렇죠? 정말 막강하고 다만 이제 방산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 네.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쪽이라든지 진행이 됐었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사우디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뭐 이라크랑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스탑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멈췄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전쟁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중동 쪽에 대한 발주도 늘어날 테고 수주잔고는 일단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이 사용했었던 빈 곳간을 다시 채워놔야 되고 빈 곳간을 채우는 국가들이 있다라면 그 옆에 국가들 같은 경우도 곳간을 계속해서 채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후로 해서 방산 기업들이 3년 동안 4년 동안 주가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을 좀 믿어보고 경찰 국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무기를 수입하는 것들 중에서 35% 정도가 미국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물량들을 우리나라가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천군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네. 성과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런데 중동 국가들까지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오퍼를 많이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 쪽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산주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됐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었어요. 하지만 최근 뭐 2달 동안 3달 동안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하고
하반기 때의 실적을 당겨온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업종 PBR이 한 4배 정도,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업종 PBR 자체는 높지만 우리가 2026년도 하반기 때 예상이 되고 있는 ROE라든지 영업이익률을 좀 고려를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전 방산 쪽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긴축의 시대로 전 세계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요럴 때 뭐 종목, 갖고 있던 종목을 재편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 빼야 되는 거, 아니면 꼭 넣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좀 있나요? 고정적으로? 제가 정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아, 그렇죠.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개인적인 사견은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네.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 좀 밀리니까 이제 뭐 내수주나 방어주가 가는 시장이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더라도 뭐 현대 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기업들이 좀 올라가긴 네. 해요. 이게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 고점을 찍고서 깨진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방어주와 내수주가 버블이 터질 일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성장주 단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전 높아 보여요. 방어주와 내수주가 안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성장주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장주가 박살이 나면 저는 그건 상승장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네. 종목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반도체라든지 AI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예 없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야기 좀 나눠봤었던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제약바이오로 가지고 있는데 네. 반도체가 아예 없다면 전 좀 용기를 내서라도 옮겨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걸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릴 필요가 없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조선이나 방산이나 화장품 이쪽에다가 네. 배분을 좀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아예 없다면 네. 그건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저도 고객분들이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자산이 굉장히 많고 현금이 많고 어떤 분들은 반도체가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없고 그렇거든요. 제가 들어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반도체가 아예 없으면 전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전체 포트에서 뭐 30% 이상이다 네. 라고 한다면 전 지금 굳이 넘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반기를 좀 앞두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으니까 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은데 네. 현금 비중도 그렇고 좀 어떻게 하반기를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오늘 네. 8,976포인트까지도 맞아요. 올라가고 근데 이제 대형주들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시장은 상승 종목수가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스퀘어를 빼고서 나머지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보유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너무 적거나 네. 완벽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중소형 주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대형주가 없다면 전 좀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미 네. 보유하고 있다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은 저는 개인적으로 20% 정도는 확보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분명히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현금 비중이 60%, 70% 되는 상황은 저는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좋을 때 일시적으로 늘렸다가 뭐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주식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여 놓으면 나중에 상승장에서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못하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주식 비중은 그래도 수익이 충분히 나셨으면 좀 줄이셔도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좀 무리하셔도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수익이 충분히 나신 분들은 욕심이 나서 더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또 다른 이유로 욕심을 내시거든요.
내가 빠르게 복구를 하겠어. 음. 내가 빠르게 저 수익률을 따라가겠어라고 해서 무리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무리해서 진입을 하진 마시고 다만 현금 비중을 너무 줄이실 필요는 없다. 네. 너무 줄이실 필요는 없는데 주식 매매를 하시는 건 맞다.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 다만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데 한 종목이나 뭐 한 섹터에 갑자기 무리해서 내가 비중을 많이 담는 것은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과 또 금리로 인한 사업 여파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규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